싶으면 나가셔도 되는데. 네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떡할까요, 주 박사님? 좀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한 1분만 있다가 시작할까요? 네. 지금 8시 4분 다 돼가니까 한 3분 네, 좀 네, 넘었으니까 1분만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 채팅방에 박하 시인께서 이분은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고 하우 엔지니어링 부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 가지고 글도 많이 쓰시는데 오늘 저녁 조선통신사 축제 행사 현장에 나와서 이어폰을 듣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조선통신사 축제 행사 현장이라는 게 어딘가요? 나중에 뭐 이야기. 부산에서 그 행사를 하는 거겠죠? 조선통신사? 예, 예. 아, 옛날에 조선통신사 그거 그 가는 말하는 거요? 길을 아마 재현하는 이런 모습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조선통신사 사절단 뭐 이런 행사 뭐인지도 모르겠네요. 네네네. 제가 그 저녁에 이렇게 8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정의 생활을 파괴하는 게 아닌가 해서 몇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평안하게 해준대요. 진짜예요. 뭐 집에서 이 시간에 그냥 뉴스나 뭐 TV 보고 아니면 책이나 보고 이러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녁 때 하니까 이 시간이 아주 잘 메꿔지고 뭔가 또 얻어 듣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 계속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로나가 자꾸 만연을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그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어쨌든 뭐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네.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 박사님, 네, 하시죠. 뭐 시작하시죠. 이제 들어오실 분 예, 늦게 그러면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178회 전문가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추석 명절은 다들 잘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1년 중에 연중 가장 살기 좋다는 이 계절에 이 간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 가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명절 끝물이어나서 조금 참석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만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 건설과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실 분은 정은희 박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정은희 박사는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장 정말 예리하게 또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주제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남북물류 포럼의 김영윤 회장님께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먼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회장님, 인사 및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소개는 여기 이제 뭐 다 이름, 성함이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마치고 이렇게 다시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양평에 여기 지금 뒤에 보이죠? 양평에서
방콕 했습니다. 방콕. 예. 예, 오늘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리고, 우리 정은희 박사를 초대했는데, 정은희 박사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좋은 이야기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늘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들어보니 2,400명으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이게 3,000명까지도 확진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사실 참 좀 암울하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또 뭐 이게 좋은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전선언을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시기상조라고 하다가 김여정 부부장이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한 가닥 또 좋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꼭 이게 정권 말기에 이렇게 되는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앞으로 어떤 전망이 될지 간단하게 우리 전현준 박사께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면은 좋은 아주 정보와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부탁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뭐 시간 봐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은 뭐 한 1, 2분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요. 오늘 정은희 박사님께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 박사께서 발제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김영인 회장님께서 마침 최근에 그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 관련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서 북측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좀 발표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혹시 전현준 박사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지금? 아마 전현준 박사님께서 지금 여건이 안 되신다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정은희 박사님께서 추가해서 예, 언급을 해주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네. 우리 정은희 박사 발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정은희 박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희 박사는 일본 도쿠대학 경제학 박사로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북한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그리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방경제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은희 박사는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릴 건설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그다음 시장화, 그리고 화폐와 금융과 같은 이런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민생과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발제가 끝나게 되면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정은희 박사께서 잘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은희 박사께 마이크를 돌려서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희 박사, 그 준비된 발제를 해주시고 혹시 그 전에 아까 우리 김영인 회장께서 특별히 요청한 최근에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북측 김여정 부부장이 아마 오늘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한번 간단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주제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부담 없이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주로 이제 국경 지역에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시장 그리고 북중 경제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북한 부동산 문제에서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 연구 대상을 북한의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남한에 거주하는 그 이탈 주민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국인 북중 접경 지역의 대북 사업가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질문을 하면은요, 그들은 이제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또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국의 대북 사업가들 보면은요, 한 2008년, 9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뭐 왜 광산에 투자하냐? 굉장히 리스크도 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데 차라리 평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아파트에 투자할 자금이 없으면 하다못해 뭐 주방에 싱크대 회사라도 이제 북한에 세워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북한 경제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었고 또 돈 있는 계층이 생겨나는 반면에 더 어려워진 계층이 생겨나는 등의 북한에서도 이제 격차가 생기고 있구나. 그리고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상황들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의 이제 부동산 주택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순서는 그 북한의 주택의 어떤 소유 형태별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그리고 북한에서 왜 주택 시장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고 그 발전의 동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그 네 번째는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북한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돈주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마지막에 이제 시사점 해서 오늘 발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북한의 소유 형태별 주택의 유형을 살펴보면은요, 사실 이제 북한에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제 이런 국가에서 과연 어떻게 주택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 형태별로 이제 주택의 유형을 보면은요, 도시하고 농촌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주택과 국가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이 개인 주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택을 개인 주택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북한이 건국, 그러니까 세워지기 이전에 예를 들면 이제 일제 뭐 식민지 시대라든지 침략 시대라든지 이제 그럴 때 지어준 그런 주택들에 한해서는요,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또 그 상속과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개인 주택이. 그런데 이 개인 주택이 과연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상당히 오래된 또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 개인 주택이 너무나 오래돼서 이걸 다 허물고 새롭게 집을 지어야 된다면 국가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주택 같은 경우는 그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허용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택을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용권, 이른바 입자증을 이제 발급을 받는 경우, 이게 바로 국가 주택인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주택이 매매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용권, 입자증이 거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국가 주택을 이제 배정이라고 하거든요. 배치해서 정한다. 즉 어떤 직장이 정해지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주택을 배정해주는, 그래서 배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주택 배정 시스템이 왜 이렇게 그 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걸 보면은요, 그 틈새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배정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사증, 국가에서 발급한 그 입사증을 받아야만이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기는데, 이 입사증을 보면은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뭐 70년 동안 살 수 있다 이런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요, 언제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사증에는 뭐 세대주의 명의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인 그 신상에 관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살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사실은 이제 어떤 거주의 이전 뭐 이런 자유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번 주택을 배정을 받으면은 이게 그냥 실질적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상속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1990년대 고난행군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90년대에 북한의 그 배급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배정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그 시장에 의존하는 그런 그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물론 한쪽에서는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시장에 의존하면서 부를 또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장사의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집을 팔 수밖에 없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시장 활동을 통해서 돈을 또 축적한 사람들은 뭐 가전제품도 들여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 들여놔야 되니까 집이 이제 기존의 집들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면 이런 집들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택 거래가 생겨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그 시스템 자체에 이런 틈새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난행군 시기에 우리가 북한의 식량 문제만 이제 붕괴가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주택 배정 시스템도 상당히 이제 무너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주택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주택 배정 시스템의 틈새 속에서 왜 이렇게 주택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빈부격차의 발생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북한은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보면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한의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80년대 전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북한도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 80년대가 되면은 이들이 결혼해야 되는 그런 결혼 정년기에 도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당시 이제 이때 80년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면담을 하면은, 인터뷰를 하면은 막 평양의 어떤 고위층 집 안조차도 한 방에 막 몇 세대가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낙태가 아니라 유산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왜 주택 시장이 90년대 와서 이렇게 매매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은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90년대에 시장화가 활성화되면서, 시장화가 진전이 되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겨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택 가격을 우리가 뭐 정량적으로 그렇게 낼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은 탈북민들, 이탈주민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90년대, 2000년대 뭐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주택 가격이 막 2배, 3배, 4배.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이것들이 또 하나의 북한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주요한 그 요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초기 조건을 보면은 북한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90년대에는요, 사실 북한의 기근이라는 게 도시 노동자 중심으로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배급제가 도시의 노동자 중심으로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들이 식량을 찾아서 전국을 각지로 유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청진의 라남구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노동자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전국에 막 식량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집들도 뭐 꽈배기빵 2~3개 팔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신우주처럼 굉장히 시장 무역이 활성화된 도시 같은 경우는 뭐 꽃피는 신우주다라고 하면서 신우주의 시장이 있는 그런 정말 허름한 집들도 막 $1,000에 팔리고 뭐 이런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절대적인 주택이 부족을 했지만 90년대 이 식량 배급제가 붕괴가 되면서 도시 노동자들 중심으로 유랑을 떠나니까 이런 빈집들이 굉장히 값싸게 시장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집들을 좀 더 넓게 이사 가고 싶다 하면 옮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북한에서 이렇게 집만 지으면 잘 팔릴까, 수요가 많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 북한의 주택을 보면은요, 막 5~60년대 지어진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새 집에 대한 그런 열정, 욕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히 김정은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땐 어떤 경제 건설 경기 붐이라는 거죠. 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한테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택 시장이, 물론 그 전에도 암암리에 이렇게 거래가 되긴 했지만 90년대, 2000년대, 뭐 2010년대 와서 주택 시장이 활발하게 활성하게 형성이 된 그 요소를 뽑아보면 바로 이렇게 5~6가지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주택 시장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될까, 생겨날까라고 봤을 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추세를 보면은 고난행군 시기에는 사실 집값이라는 게 없었지만 이때부터 이제 빈집이 등장하면서 집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2009년 11월 화폐 교환 이후로 북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시기와 맞물리는데, 이때 신규 주택 건설도 많이 일어나고, 이 주택 가격이 뭐 2~3배, 뭐 어떤 때는 10배까지도 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주택 시장이 형성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북한의 주택 거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만난 이탈주민들 뭐 이런 분들은 거의 한 번 이상, 뭐 3번, 4번 이렇게 주택을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번 집을 이사를 가면은 굉장히 집 꾸리기에 많은 비용을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뭐 집 가격이 한 절반 이상 이렇게 투자하는 이제 그런 집들도 너무나 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인민반 회의를 하면은 뭐 회의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뭐 인민반 회의 가면은 이 집은 어떤 식으로 꾸몄고 어떤 가구를 들여놓고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지나 보면 옆집도 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꾸미고 이제 이런 그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북한의 이런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 건설이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까지 도달했느냐라고 본다면요. 그 사실 이제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가 없는 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누구나 평등하게 균등하게. 그런데 평양만 보더라도 이 지대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 남한 같은 경우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동강을 중심으로 이제 평양이 서평양과 동평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서평양 중에서도 1번 여기 그 4개의 구역 평천, 모란봉, 중구역, 그다음에 그 보통강구역 요게 우리의 그 남한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지가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그 아파트라고 해도 이 1번 본평양에서 그 10만 달러 집이라면 이 랑랑구역 동평양 쪽에 가면 한 2만 달러 굉장히 집값이 차이가 우리보다 막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또 북한에서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제 집들이 상당히 많이 건설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동평양에 정말 그 통일거리 별거가 없는데 이렇게 2015년도 보면은 현재 보면은 더 밀집도가 있는 네.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를 이제 주택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구역별로 순위가 이렇게 딱 매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비싼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서평양 중에서도 이 본평양, 여기 중구역, 평천구역, 그 보통강구역, 모란구역 이 구역들이 가장 핫한, 가장 비싼 그런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내보면요,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북한에서도 주택 가격이 형성되는 그 요인이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뭐 인프라가 있는가, 뭐 시장이 있는가, 역세권, 학세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평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경향이 보였습니다. 평양은 이제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그 난방이 잘 되느냐, 전기가 잘 들어오냐, 그리고 지하철이 관통하느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아까 말씀드린 이 1, 2, 3, 4 구역이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번 중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그 정부 청사들이 집중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도 잘 들어오고 뭐 수도도 잘 되고 뭐 이런 그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아까 본평양 중에서도 이제 평천구역이고 여기가 지금 중구역이거든요. 근데 이 평천구역을 보면은요, 여기가 그 화력발전소예요. 평양 화력발전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으면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데 이 평천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 구역이기도 하고 이 평화력이 가깝기 때문에 전기와 난방이 좋거든요. 물론 지하철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상당히 북한 평양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사가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매매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건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북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건설 붐이 일어난 거가 아니라 이제 중축이나 개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집을 살다 보면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전제품들, 뭐 전기제품들, 살림살이들, 가구들, 심지어 침대 같은 걸 들여놓으니까 집이 이제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2층으로 막 올린다는 거죠. 중축과 개축, 뭐 이런 걸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런 원칙에 입각을 해서 어떤 표준화된 그런 설계회에서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붕들의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계열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평안남도 순천 지방의 지붕 모양을 보면요, 어떤 곳은 위로 불쑥 올라가 있고, 어떤 곳은 좀 더 그 넓은 곳이 있고, 막 이렇게 지붕 모양이 이제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확장을 시키기 어려운 집은 위층까지 이제 세우고 이제 이런 변화들을 볼 수 있는데 중국도 이런 과정을 이제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갖다 처음부터 뭐 아파트, 대형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의 그 틈새를 제도적인 어떤 그런 규제를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에서 부동산 돈주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굉장히 그 뭐 빈 공터에 아파트를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3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여기다가 2층을 더 올려가지고 5층으로 만들어서 그 위층을 이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아파트 돈주 뭐 부동산 돈주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증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증축을 통해서 이제 건설을 한다면 일단은 그 제도적으로 상당한 그런 규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주택, 부동산 이제 건설업자가 돈을 벌게 된 그 처음 그 시초가 증축과 개축을 통해서 손쉽게 리모델링만 하면은 굉장히 집이 또 잘 팔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평양도 보니까 이제 건설 붐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그 대동강을 중심으로 본평양, 서평양과 동평양 나눠지고 그 중에서도 서평양에서 본평양이 굉장히 집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가장 그 최고가 아파트가 바로 이 말씀드린 본평양 모란봉구역, 본평양 중에 하나의 모란봉구역의 이 유리 아파트가 최고가라고 합니다. 한 우리 돈으로 한 3억 5천이 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가냐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제 모란봉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지대가 지가가 높은 이제 곳에 입지해 있고 또 두 번째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모니카 아파트라고 해서 막 한 층에 50세대, 100세대 평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보장이 안 되는데 이 모란봉 구역의 유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에 한 세대만 사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사방이 그 유리로 돼 있어서 그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한 25만 달러, 2억 한 5천 정도면 뭐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그 좋은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에서 또 주택이 많이 지어진 지역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동평양 화력발전소가 있는 이 평천구역, 이 평천구역 같은 경우는 노동자 구역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른바 그 땅집이라고 하는 단층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인데 바로 단층집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그 부동산 돈주들이 굉장히 좋은 입지로서 선호 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정말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만큼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모란봉도 보면요,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사실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 모란봉도 굉장히 핫한 곳인데 이렇게 그 단층집들, 짱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이 다 그 개발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사실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뭐 기존의 집들이 이제 매매가 됐다면 이제는 그 입지가 좋은 곳에 철거까지 하면서 그 공간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죠.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부동산 진입에 대한 그런 규제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미 주택이 들어선 곳에 철거를 하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그 땅집들을 다 밀어내고 단층집들을 다 밀어내고 고층 아파트를 지었다는 거는 그만큼 북한도 이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개발업자가 보면은 어떤
그 좋은 입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듯이. 그래서 북한도 보면은요, 그 아파트를 그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땅값이 안 들잖아요. 물론 뇌물이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노동력이 워낙에 싸니까.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지으면 뭐 고부라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바꿔 말하면 정말 이윤이 딱 2배 남는 굉장히 그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물론 진입 장벽은 높지만 그렇게 그 이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지만 좋으면,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분양인데요. 입지만 좋으면 기초를 잘 닦아놓고 1층만 잘 세워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들고 온다라는 거죠. 나 이 집이 지어지면 몇 동에 몇 돈을 나한테 팔라고. 그러면 이제 서로 계약을 맺고 그 아파트를 미리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미리 판매를 하면은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건설업자, 이제 시행사, 시공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입지가 좋으면 이제 그 건설하는 그 사람들, 건설하는 돈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시행사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내가 여기 아파트를 지을 건데 아파트를 다 지으면 당신에게 집 한 채를 주겠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서로 맺고 여기 철거를 하고 아파트가 건설을 되면 집 한 채를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북한에서 그 아파트를 짓는 그런 상황을 보면요, 대부분 다 주상복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중국 단동에 신취를 가면, 신개발구 그쪽을 가면은 대체로 1층은 다 상가 건물인데 북한도 이렇게 상가를 굉장히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들은 이제 판매를 하고 일정 부분들은 이제 이 아파트를 지은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그 장마당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장마당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즉 그 장마당의 규모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그 상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 이제 도로변에 그 집들의 1층들을 보면은 대체로 다 상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가가 어떤 그 업종들이 들어서냐라고 봤을 때 옷 판다라든지 전기 제품을 판다라든지 아니면 맥주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웨딩샵을 한다든지 굉장히 그 다양한 업종의 그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상가가 그 소유가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개인이 기관 명의를 걸고 아예 그냥 아싸리 사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상가를 지어서 이거를 이제 분양을 하는, 분양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세를 놓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의 부동산 하면은 이제 주택에만 한정을 짓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이런 상가 건물 이런 것까지도 확장, 변화,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북한 주민들의 그 소득 수준도 상당히 향상이 됐고 격차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수요층도 상당히 다양해지는 이제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면요, 정말 입지만 좋으면 이제 철거를 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시골에다 집을 지어도 인프라가 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살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인프라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주민 지역과 같은 경우, 형성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 청진의 포항구역인데, 청진에도 한 6개 정도의 구역이 있는데 이 포항구역이 가장 잘 사는 이제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포항구역이고, 이게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들어섰는데 왜 들어섰냐면 이 청진의 앞바다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모셔야 된다고 해서 이 동상이 들어섰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도로가 나고 여기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여기 집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그런 현상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변화가 특히 신우주에서 우리가 단통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우주, 이제 북한의 아파트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입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단동이거든요. 그러면 이 철교 한 뭐 몇 분 안에 건너오겠죠. 건너오면 바로 이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이 물류창고가 있고 신우주 역이 있고 또 여기가 전부 다 그 민가 주택 지역입니다. 이 한가운데 바로 북한의 전국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이 체하시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입지가 좋은 거겠죠. 전국 각지에서 다 물류를 받으러 이 물류창고에 올 수도 있고 또 역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체하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2012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체하시장이 입지해 있었는데 이 체하시장이 이렇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15년도 보면. 그리고 밀려났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빈 공터에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2015년도 이미지인데 지금 현재 이미지를 보면은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주의 자본이 투자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북한의 그 건설 동향을 살펴볼 때 그 아파트 한 동이 건설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보니까 막 10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방치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우주처럼 중요한 입지에 있는 이 아파트, 이 입지에 아파트가 뭐 이렇게 순식간에 15채, 뭐 20채 이상이 들어섰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돈주의 자본이 투자됐다. 이런 걸 이제, 뒷받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진지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이 집들이 다 철거가 되고 도로가 나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생겨나는 네,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여기가 다 철거가 됐죠. 철거가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 포항에서 가장 비싼, 청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고요. 여기 주변에 또 호텔도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이게 포항 구역의 한가운데에 청진 제강소가 들어서 있거든요. 근데 이 청진 제강소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공원이 들어서고 집이 들어서. 그러니까 북한도 보면은 그러니까 청진 같은 경우는 바다에 접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광의 도시로서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공해의 그 근원인 이 청진 제강소가 조금씩 없어지고 이 자리를 주택지라든지 뭐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그 개발업자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가장 선호하는 집이 바로 이 개인집인 것 같아요. 땅집이라고 하는 단층집인데 북한도 주택의 유형을 보면은 단층집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이제 저층, 고층 아파트로 나눠져 있고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최근에 이런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런 이게 어디서 지어지냐라고 하면은 이런 개인집들을 다 철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인프라가 한정된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지가 이미 형성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이곳들이 재개발, 철거하면서 재개발되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모란봉 구역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형이 여기는 이게 지금 2010년 이후 최근의 모습인데 이 모란봉 구역 아까 말씀드린 평양에서 가장 핫한 그 곳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여러 유형의 집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 땅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도로변에 이런 그 도로변에 50년대, 6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한 2000년대 특권기관들에서 지어진 집들 4번, 5번 최근에 고층 아파트 이렇게 상당히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다 이런 그 땅집
것들이 철거되면서 바로 이런 최근에 고층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건데요. 사실 이게 북한만의 현상인가라고 봤을 때 중국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중국 단동에 가서 이런 주택의 이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그 핑팡이라고 하는 이제 단층집들 있잖아요. 여기 굴뚝이 다 있고 앞에 창고가 하나씩 다 있고 이런 유형들이 하나가 있고 이게 30년대, 50년대 이제 지어진 집들이고 또 그 기관 기업소에서 지어진 한 그 70년대 지어진 아주 낡은 저층 아파트, 5층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은 아직도 이런 그 핑팡이라고 하는 단층 집들이 있는데 여기는 왜 남아 있냐면 이게 그 개발업자가 보기에 상당히 그 면적이 좀 작아서 수지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방치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석탄을 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 핑탕 말고도 이렇게 60년대에 지어진 저층 아파트, 그다음에 2000년대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중국도 보니까 단동도 보니까 부동산 개발업자가 나타난 그 시기가 98년도, 2000년 굉장히 그 최근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이렇게 어떤 시장 자본의 원리에서 개발된 시기가 굉장히 최근인데 북한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되게 신기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핑팡이라는 이제 이런 그 낮은 단층 집을 밀고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데 상품방과 비상품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아니 핑팡 단층집을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한쪽에는 상품방을 짓고 즉 시장에 팔 집을 짓고 또 하나는 비상품방인 그 철거민들에게 위해서 지어지는 집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상품방 같은데 이게 바로 철거민들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고 여기는 좀 저층에 굉장히 쾌적한 아파트가 이제 비상품방, 이게 상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특징을 보니까 상품방과 비상품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이제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북한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파트를 하나를 지으면 북한의 저층과 고층이 바로 비상품방에 해당해요. 철거민들에게 여기 이 아파트, 당신의 집을 철거하면 내가 좋은 위치에 그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일단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로열층이라고 하는 이 중간층은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고가에 팔리거나 또 관료들에게 이제 팔리니까 나머지 그 저층과 고층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북한도 보면은요. 그 상품방과 비상품방이 그 같은 아파트 한 동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는 아파트 한 동에서 저층과 그 로열층과의 그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북한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국도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채로 집을 파는데, 북한도 이제 이거보다 더하게 이렇게 골조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골조만 이제 파는 현상들이 한 2005년, 6년부터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철거민 같은 경우가 좋은 아파트를 이제 받았다고 해도 집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집을 팔고 나가고 결국은 새로 지은 아파트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이런 그 격차가 또 많이 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북한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와 같은 그런 유사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입지를 통해서 보면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설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건자재를 만드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걸 파는 상점들이 굉장히 잘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털리마 차일 공장 같은 경우도 2011년과 19년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공장 자체의 규모도 상당히 확장이 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영광 가구 공장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영광 가구 공장이 중국의 투자를 받아서 설립된 그런 회사인데,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타일을 팔게 됐대요. 근데 그 타일이 팔아 보니까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자재에 관련된 수요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구 공장을 세웠는데, 이 가구 공장이 세트로 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들어와 보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우수한 그런 가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도 하게 된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전시관 같은 경우도 생겨나게 됐고요. 또 영광 가구 공장에 이런 전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옷상점이다. 그럼 옷상점은 굉장히 입지가 중요한데, 이 가구의 전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운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굉장히 상당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면서 이제 가구를 전시해 놓고 이제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 특히 이후로 굉장히 많은 집들이, 주택들, 아파트가 건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체가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돈을 가진 이런 돈주가 이 부동산 개발에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건설 주체의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국가, 예를 들면은 뭐 과학자 거리다, 뭐 이런 거리를 짓는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아직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 건설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관 기업소에서 본인들의 이제 종업원들을 위해서 주택을 짓는, 아파트를 짓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특권 기관들이 이제 아파트를 짓는, 그리고 이제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개인이 짓고, 또 네 번째는 중국인 투자자가 짓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파트를 지어서 무상으로 종업원들에게 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회주의인데, 이제 북한도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국가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걸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권한을 기관 기업소에게 주는 거죠. 네, 종업원들의 집을 해결하라. 네. 근데 기관 기업소 같은 경우는 물론 특권기관처럼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지어서 뭐 종업원들에게 주겠지만, 그럴 역량이 되지 않으면 개인들의 투자를 받는다는 거죠. 돈주의 투자를. 그러면 당연히 이 기관 기업소가 아파트를 지으면 일부는 종업원들에게 배정을 하겠지만, 나머지 일부는 이제 개인들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시대의 큰 변화는 이렇게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 아파트를 뭐 국가가 짓는다, 기관이 짓는다, 개인이 짓는다, 이렇게 막 무 자르듯이 이게 구획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국가도
능력이 안 되면 기관 기업소에게 할당을 하고 기관 기업소도 또 능력이 안 되면 개인의 돈을 끌어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개인이 아예 그냥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걸고 아파트를 짓는 이제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에는 건설을 굉장히 그 육성하고 장려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걸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 부동산 개발에 진정한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관료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주택을 짓더라도 뭐 토지라든지 건설이랄지 이제 분양을 하는 이런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 이런 곳에서 돈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이 아니면 기관 기업체에서 기관 이름을 걸고 아파트를 지으려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법적인 걸 다 그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설, 분양 이런 것들이 다 도장이 필요하고 허가가 필요하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이런 관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래서 2016년도인가 그 평창구역에 아파트가 붕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변화를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래 북한은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거친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택 배정과에서 이제 주택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건설도 되기 전에 뭐 아래층에서는 이미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이렇다는 것은 바로 이런 준공검사도 끝나기 전에 그 개인들이 그 집을 이미 사서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고위 관료들이 이제 굉장히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동산 관련, 이 건설 관련해서 관료들이 개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북한 주택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법적으로 이 주택이 소유가 뭐 개인에게 있다라든지 상속이 된다라든지 매매가 된다라든지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의 출처를 묻지 말고 주민들 속에 사장되는 돈을 동원해서 집을 지어라. 뭐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관행들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주택을 매매를 하면은 이제 몰수를 당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 매매하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들을 뽑아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부동산이 거래가 된다, 부동산 시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주택만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혹은 건물을 지어서 이제 상가를 매매한다든지 이제 그런 변화가 보였고 또 최근에는 북한의 그 내수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잘 쓰지 않는 뭐 좀 가동이 되지 않는 공장 기업소를 개인이 기관 명의를 걸고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아싸리 그냥 새롭게 짓는다든지 이제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부분뿐만 아니라 산업 부분으로까지 이 부동산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지역 간의 격차,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도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최근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상당한데 예전에는 평양과 지방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졌다면 지금은 평양이 있고 주요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동산 가격과도 또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북한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그 북한의 시장화의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북한 사람들 보면은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했다면 지금은 내 집이 있으니까 좀 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킬 수 있고 좀 더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을까?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가 있고 또 개혁 개방의 또 지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워낙 그 실질적인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면 세 번째는 예전에는 북한의 빈부 격차의 지표가 쌀밥을 먹느냐, 옥수수밥을 먹느냐, 뭐 어떤 옷을 입느냐,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어떤 집에 사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격차가 커졌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간의 격차도 있고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 자산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그 통일 비용에 추정하는 그 지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요. 이렇게 북한에서도 1990년대 고난행군 이후로 정말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다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발생을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주택 매매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으니까 또 새로운 또 주택 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좋은 입지 건설해서 판매하는 그런 또 부동산 개발업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고 또 이런 것들이 북한의 그 이제 장마당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시장화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향후에 이제 북한의 이 그 정권에서 북한 당국이 이제 이러한 시장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북한 차원에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좀 마련 하는데 뭔가 그런 그 제도적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북한의 부동산 이런 주택 시장의 그 동향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삼중고라고 하잖아요.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을 갖다가 투매하거나 이런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이렇게 파는 것들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난행군 시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집을 팔고 또 그리고 화폐 교환 직후에 2009년 화폐 교환 직후에도 굉장히 집들이 쌌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그런 부동산 동향, 주택 동향을 보면은 그렇게 투매하거나 뭐 값싸게 내놓거나 그런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거래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 정도. 따라서 우리가 외부에서 생각할 때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내구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은희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이 9시 15분까지 발제로 돼 있는데 딱 시간을 맞춰서 발제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약 한 4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접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예의치 않으신 분들은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대신 전달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혹시 빨리 좀 질문을 던지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을 하실 분 계신가요? 저요. 예, 저기 신종숙 네. 선생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신 선생님이 손을 먼저 드신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잠깐만요. 네. 그 세 가지가 궁금했어요. 들으면서요. 첫 번째는 소리가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첫 번째는 모란봉 구역에 유리 아파트가
그 중국 투자했다고 하는데 투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투자 비율이 있잖아요. 100% 투자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지 아니면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3억 5천이라고 했는데 1층의 평수가 어느 정도인지 검색을 해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북한의 아파트 붕괴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중국 개발업자의 비율이 북한의 개발업자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따 함께 모아서 좀 한 분쯤 질문을 받고 하실까요? 네, 제가 모아서 드릴까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 분쯤 더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쯤 또 혹시 또 질문 던지시고 하실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손 드신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냐면은 구도심을 헐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은 상당히 힘드니까 가령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또 대다수 도시들이 보면은 신도시를 기존 도시의 주변에 있는 싼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는 신도심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도시를 확대해 나갔는데 오늘 정은희 박사가 설명하신 것 보니까 북한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 기존의 부지를 허물고 기존의 집을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이런 방식이 아마 성행하는 것 같은데 북한의 경우에는 구도심과 신도심 개념이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다음 분들이 질문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준비되신 분들은 조금 이따 손 들어서 질문하셔도 좋고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희 박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신영 선생님, 그리고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유리 아파트의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180에서 한 200평 정도가 그러니까 평방미터겠죠. 우리로 치자면 한 80평 정도, 8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요, 우리로 보면 한 10평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10평 정도 집에서 사는 게. 그런데 이게 새 아파트들의 최근에 지어지는 집들의 공통점은 상당히 평수가 넓다라는 거죠. 한 30평, 40평, 50평, 60평. 그래서 새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존의 집보다는 대폭 평수가 넓어졌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가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북한의 중국인들의 투자 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측정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인들의 투자가 부각이 되는 도시들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평양이라든지 평양은 굉장히 중국인 투자자들이 많고 따라서 우리가 평양의 그 아파트들의 건설 모습을 보면은 중국의 그 신도시에 가보면 이제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 건축 양식이라든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이라든지 신우주라든지 이런 그 아무튼 중국인들의 무역 이런 교역이 활발한 도시 같은 경우는 투자가 상당히 활발한 것 같고요. 이윤을 했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한 7대 3 정도? 그러니까 뭐 중국이 7을 가져가고 북한이 3을 가져간다. 뭐 이런 비율이 있는데 이것들은 약간 좀 그 북한 쪽에서 좀 속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원서 박사님의 그 질문을 들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고 그 신도시 좀 더
실제 이미 형성된 그런 중심 도시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이제 그런 곳에서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그 노동신문에서 그 8차 당대에서 그 평양의 5만 세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평양의 5만 세대에 발표한 그 지구가 전부 다 북한의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제상구역. 그러니까 중심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제 그런 구역들이 그 5만 세대를 건설할 그런 대표적인 구역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아파트가 또 많이 지어졌다고 해서 노동신문에도 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방문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아마 평양도 좀 더 그 가까운 장래에 인구 팽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하면서 도시 설계를 짓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들어온 질문들도 답변을 할까요? 예, 지금 답변을 그러면은 준비하실 위해서 제가 오히려 한번 잠깐 정리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답변 주셨는데 아마 우리 박원호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평양에서 향후 5년 동안 약 7만 세대를 짓겠다고 이제 박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북한의 그 주택 사정, 주택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주택 보급률이 60% 전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도시는 주택난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유관 질문에서 먼저 그 질문부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이제 권리증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의 경우는 입사증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소유자가 바뀔 때는 어떻게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이런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윤탁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설명하신 가운데서 가구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공장의 임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생활비가 보장될 정도는 되는지, 이런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 하나 더 소개하면은 주택의 전기 사정이나 냉난방 사정은 어떻다고 하는지,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어떤 연구기관에서 북한 주택의 보급률이 뭐 60% 정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북한의 주택 보급률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동거 세대, 우리로 말하자면 새빵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동거 세대가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방이 이제 2칸이라면 가운데를 잘라서 이제 각각 이제 부엌을 하나씩 놔서 이제 동거를 드린다, 그러니까 새빵을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동거 세대를 한번 좀 더 전격적으로 또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두 번째는요, 최근에 이제 김정은 시대 이후로 북한에서도 이제 원래 그 주택 사용료라는 걸 내잖아요. 주택 사용료를 내는데, 예전에 일괄적으로 뭐 한 달에 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걷어들였다면, 지금은 이제 주택 사용료가 얼마만큼의 주택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걸 다 조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도 아파트 혹은 주택이 있으면 꼭 창고가 있거든요. 워낙 집이 좁으니까. 근데 이런 창고도 주택으로 개조해서 새를 넣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창고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창고 세대들도 조사, 주택 크기 면적 조사가 들어가면서 이런 창고 세대들도 뭐 하나의 입사증을 발급해주는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북한의 주택 보급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영광 가구 공장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그 북한도 보면은요, 제가 그 북한 서부 지역에 공장 기업소 한 303개 정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의 특징이 뭐냐면 공장 기업소별로 그 식량 배급이라든지 임금이 상당히 그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능력이 있다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게 그 시장을 통해서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의 물건들을 그 시장에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결정이 되니까 스카웃 같은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공장 기업소 같은 경우는 뭐 $50에서 한 $100, $150까지도 임금을 주는데 특히 이 영광 가구 공장이 그런 대표적인 공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주들이 운영하는 그런 공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중국에서 기술을 들여온 게 아니라 모든 그런 관리, 경영 시스템까지도 중국에서 들여왔는데 따라서 그 임금도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등하게 지급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50 정도, 한 달에 $50 정도는 받는, 그러니까 상당히 예우가 좋은 그런 공장 기업소이고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입사증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집을 새로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그 입사증의 이름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기보다는 새로 그 집을 산 사람의 명의로 그 입사증이 발급이 되는데 한 90년대,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으로 어떻게 보면 뇌물을 주고 주택 배정과에 입사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뇌물을 받고 입사증을 발급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일정 정도의 이제는 그 돈을 내면 입사증을 인민위원회 산하 주택 배정과에서 새로 입사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정도 질문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이 그렇게 썩 많지 않으니까 일단 채팅방에 질문을 던지신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특이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젊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집을 배정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그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신혼부부에게 집을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아파트나 이런 집을 지을 때 건설 주체로서 국가와 기업소 외에도 우리나라의 건설회사 같은 이런 사적 건설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북에서도 도시계획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렇게 구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은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적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북한에서 북부 지역 수해, 특히 두만강 유역이 수해가 발생했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아마 대량의 주택을 단시간에 동원 건설하도록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이것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했다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 들어간 개발비나 자재비 등은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투입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이 전기사정, 냉난방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부터 먼저 드리자면,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기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충분히 뭐 사용을 했다, 이제 그런 집들은 매우 드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전기를 또 일정 정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 격차라고 해야 되나요? 돈이 있으면은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도 어떤 방법이든지 전기를 끌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입지,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요, 북한도 아파트를 지을 때 별도로 이렇게 그 발전기를 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양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고 이제 이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처럼 그 관리비 명목으로 뭐 한 달에 뭐 50달러라든지 이렇게 내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의 전기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태양광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그런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가 있었고 예를 들면 북한의 최근 또 이제 신혼부부의 배정 문제, 주택 배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북한의 젊은 층들을 만나보면 식량 배급표가 뭔지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주택을 국가에서 배정을 해 주나요? 뭐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북한에서도 이제는 주택을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좀 많이 싹 텄고 그래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남자가 집을 장만했다면 이제는 북한에서도 상당히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돼서 이제는 반반씩 또 돈을 낸다 뭐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그다음에 도시 계획인데요. 북한도 당연히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이 들어서야 할 구역이 아닌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바꿔 말하면 용도 변경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아파트 부지라는 곳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그러니까 북한도 도시 계획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아파트를 짓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입지가 워낙에 좋으면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례도 이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만강역의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충당을 하느냐. 사실 북한은 여전히 동원 체계가 있습니다. 동원 체계가 있고 또 이런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짓는 주택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뭐 좋은 자재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일정 정도의 그러니까 완전 무상으로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정 정도의 돈을 또 지불을 해야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거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채팅방에 계속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손을 들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잠시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해서 질문 한 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정 박사께서 지난번에 디딤돌 강좌에서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과거 북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때하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셨는지 혹시 보충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 또 손 드신 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정 박사부터 한번 질문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조현정입니다. 정은희 박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온 지는 지금 18년이 되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북한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것처럼 북한의 그런 어떤 주택 건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가장 지금 시급한 부분이 주택 건설이었다라는 게 저도 김정은식이 들어와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을 지금 발표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맥락적으로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80년대 중후반에 굉장히 그 동거 세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집이 이제 두 칸, 세 칸이 있을 경우에 한 칸은 무조건 신혼부부들에게 이제 집을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새방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방 개념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 고난이 행군이 들어서면서 사실 그 많은 집들이 오히려 비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집을 떠나서 이제 떠돌이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아까 그 정훈이 박사님께서 그 주택의 전기 사정 그리고 냉난방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사실 그 주택의 전기 사정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좀 안 좋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집들은 자체 발전기를 다 사서 개인적으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마음대로 쓰면은 이제 또 단속이 나올까봐 저녁에 담요를 다 치고 이제 그 전기를 쓰거나 그리고 TV를 보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보거나 그리고 이제 비디오 같은 거 몰래 비디오를 보는 경우도 발전기를 돌려서 비디오를 보고 이제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디오 테이프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식으로 그때 당시 그게 90년대 초중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너무 이제 그 고착화가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는 집집마다 전기 사정을 자체로 국가가 이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은희 박사님은 평양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살던 지역은 무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도시예요. 그래서 소도시다 보니까 더구나 거기는 발전소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제는 전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전기마저도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미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집을 일단은 좋은 집을 이제 얻는다 아니면 산다라고 할 경우에는 무조건 발전기 사는 것부터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집을 살 때. 그래야만이 전기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거기 지금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 태양광을 다 자체적으로 집집마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태양광과 그리고 개인 난방을 가지고 개인 발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질문들 올라오는 데서 이제 보면은 뭐 공시시가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북한의 그 집을 매매하는 거는 한국처럼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가 평당 가격을 제시를 해서 이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시가가 정해진 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으로 다 개인들끼리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마 뭐 저는 평양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평양시 같은 경우 그 위치가 좋은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 집값이 매우 높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국가문서로 이게 이제 배정을 그 집 입사증을 받을 때는 그 금액이 다 따로 개인들이 그냥 이제 거래를 하는 거지 국가가 제가 그 돈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지금 사실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국가가 그 돈을 받는 건지 제가 질문은 그거예요. 제 질문은 그게 3억이라는 한국 돈 가치로 따졌을 때 3억의 그 가치만큼 그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라고 할 때 그 돈이 국가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가 갖고 가는 건지 그게 좀 의아했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답변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 박사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정은희 박사께서는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위주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이제 농촌 지역이라든가 소도시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충하시는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이게 이중계약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다운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실거래 가격으로 하도록 이제 돼 있어서 당연히 하고 있지만은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닌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은희 박사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 분 더 손을 들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면은 함께 모아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부터는 좀 간략하게 간단히 질문을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을 추가를 하실 분 계신가요? 여기 신정숙 선생님 질문하시네요. 예. 신 선생님께서 네. 제가 또 하게 되는데, 그 군대가 10년이면 10년이라고 들었는데요. 군대 10년을 제대하면은 집을 준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것까지 합쳐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은희 박사께서 오늘 어려운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제 북에 살으셔서 굉장히 생생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보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개인이 아파트를 짓는다면 기관 명의를 빌리는데, 그 기관 명의를 빌려서 아파트를 짓는데 뭔가 그 명분을 항상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집을 지으면 뭐 어디 종업원들에게 뭐 주겠다고. 근데 사실 그게 100% 어디 종업원들이 다 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만약에 100채를 짓는다, 아파트 100채를 짓는다면 대체로 한 20채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가 실제 국가 배정 시스템에 의해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북한에서 상납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층에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한 층에 아파트를 만약에 3채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국가에다 낼 아파트는 어떤 경우는 되게 작은 평수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다가 뭐 4채를 지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00채 중 20채를 확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다음 질문이 어떤 거였죠? 제가 질문이 군대 그다음 10년 다녀오면 집을 네네네. 주냐? 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 속에 집을 국가가 뭐 무상으로 준다라는 그런 인식은 좀 뭐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뭐 과학화, 현대화 이런 국가 정책에 의해서 과학자들에게 뭐 아파트를 뭐 무상으로 배정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과학자 아파트다. 그럼 과학자 그 지구에 아파트를 막 1000세대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국가 프로젝트에서 무상으로 배정되는 그런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만 그게 뭐 과학자 지구에서 마치 국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무상으로 모두 다 과학자에게 배정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과학자에게 배정이 되는 거는 일부고, 나머지는 그 국가 말고 뭐 특공기관이라든지 거기에 할당을 받은 기관 기업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뭐 돈주들과의 배분을 나눠 갖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채팅방에 나와 있는 질문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가구 전시장이 채팅방을 좀 더 보기 쉽게 제가 공유 화면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거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잠깐만 그렇게 기다려 해주시면 주세요. 좋고요. 예. 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올리실 동안에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영광 가구 전시장이 어느 구역에 생겼는지 하는 간단한 질문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신의주에 고층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중국 자본이 투입되는 경우는 없는지, 자, 이런 제가 질문이 올렸으니까 있었고, 이걸 보고 이야기 한번 하세요. 잠깐. 네네. 그다음에 저기 보니까 제일 위에 거는 이제 이야기가 거의 된 것 쭉 다 같고요. 이야기 다 한 거죠. 좀 밑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님,
혹시 건설 주체로 국가기업소에 한국의 아까 건설사 제 같은 질문- 사적 건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예, 예. 쭉 그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에게 집을 배정한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다 질문한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많이 하셨는데 영광 가구 전시장은 어느 구역에서 언제 생겼는지요? 북한의 집값이 10배로 올랐다고 발표하셨는데 연도는 몇 년도부터인가요? 보통각 유리 아파트 35만 달러 돈이 어느 기관이 받는지요? 그거는 아까 질문을 구도로 한 것 같은데 한번 대답하시죠. 여기. 그 영광 가구 공장은요, 서성구역에 있습니다. 서성구역은, 그러니까 그 서평양에서 약간 그 위쪽, 평제산 가구 가기 전에 이제 영광 가구 전시장이 있고요. 그 서성구역에 그 역전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집값이 10배로 제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뭐 전부 모든 걸 다 그 가격 통계를 내보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집값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랐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특히 그 화폐 교환 2009년 이후로 굉장히 집값이 많이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는 이제 그 시기, 바꿔 말하면 김정은 시대에 상당히 많이 뛰었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 시대에 주택 건설 붐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적인 배경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각 유리 아파트 35만 달 어느 기관을 받는가 이게 국무의 그런 특권 기관에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투자 자본을 받아서, 그러니까 중국 투자 자본을 받았다는 게 처음부터 건설업체와 건설업체 간에 받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그 무역을 하는 그 중국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정말 상품 무역을 하다가 이제 계속 그 어떤 투자가 좋을까, 어떤 투자가 좋을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의 뭐 부동산 투자가 가장 뭐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거가 될 수 있고, 뭐 건설 자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자료가 사실은 이게 이 자료를 뭐 한 몇 년 전부터 만들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북한의 부동산 그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기조가 상당히 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북한 예를 들면 건재 상사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집 수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높다라는 거고요. 정말 집 뿌리기에 대한 그런 열망 이거는 그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익이 발생을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도 이제 개인들이 기관 기업소에 이름을 걸고 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당연히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짓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채 정도를 지으면 한 20채 정도는 이제 국가의 그 배정 시스템에 의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요. 네. 발전기는 전기로 돌릴 수도 있지만 그 연료가 있지 않나요? 그 석유 같은. 네. 아니, 배터리로 돌립니다. 그거는. 아, 네. 대용량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2-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먼저 돌리고 전기가 나오면 또 다시 배터리를 돌리면서 그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곽성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북에서 오셨어요. 예. 제가 여기 답을 안 한 게 있어요. 박원호 신호주 단동강 신암락강 대교는 2016년에 완공돼 아직도 중공을 미루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확실한가 어떤가? 그다음에 혹시 신호주 고층아파트 공사에 중국 자본이 투입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여기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하는 거는요. 제가 말씀하신 이제 소위 말해서 입사증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명의 변경하면 옛날에 입사증 할 때에 가격이 예컨대 뭐 10만 달러인데 한 몇 년 있다가 옮기면 이거는 20만 달러가 되면 우리가 이제 등록세, 취득세가 발생하듯이 그런 거 혹시 뭐 등록세는 뭐 양도소득세겠죠. 양도소득세.
그 양도소득세와 등록할 때의 그 취득 가격에 따라 가지고 입사증 할 때 또 달라지면 입사증 그 등록하는데 비용이 또 명의 변경하면 그게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북한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뭐죠, 그 주택 사용료 외에는 세금이 없는 것 같아요.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집이 뭐 10만 달러였는데 지금 15만 달러가 시세다. 이걸 그 판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 집을 파는 사람이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그 입사증 그 새로 발급받는 거는 지금은 한 중국 돈을 한 100위안 정도만 주면은 예, 바꿔준다고 굉장히 쉽게 바꿔준다. 이제 이런 이렇게 변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좀 보충하자면 그 개인들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주택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세금에 관련된 것들이 일반 주민들이 사실은 세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행군 시기에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 윗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 있는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따로 세금을 낸다거나 저희도 주택 거래를 하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그 세금을 따로 냈던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한국은 이제 주택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르는 그 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취득세, 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세금을 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마저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한 분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박성수 선생님께서 네네. 지금 한번 질문해 주시죠. 예. 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해한 거는요, 평양하고 우리 북한이요. 부동산 법 체제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구에 있는 그 사유자산 그 관리법이라고 있어요. 19년도 11월 26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거 부동산 매매는 특구만 돼가 있어요. 평양, 신의주 다 안 돼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안 돼가 있어요. 그러면 살림집이라는 건 뭔가? 개념이 뭔가?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이게 사용권법입니다. 자산권은 국가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기업들이 나와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나와가지고 북한은 모두가 다 기업이 났습니다. 국가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계획도를 성시 계획도의 선정을 하에 여기에 비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 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이 없으면 돈주들이 열로 모여요. 그러면 이 회사가 모든 그 소역 정부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비준 맞고 그다음에 허가람 건설 허가람에 소유 허가람에 다 맞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 맞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돈주들하고 합작을 해요. 합작을 한 다음에 이 소유권이 어디 있는가? 기업에 있습니다. 소유권은. 다만 아까 제가 입사증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살림집 이용증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산 개인 자산 그 법에 따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살림집 이용증하고 이용 허가증하고 살림집 매매권증 합니다. 매매권증은 상속도 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도 있고 저당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특구에만 있어요. 신의주도 없습니다. 평양에도 없어요. 법 제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라는 거는 사적으로, 그러면 기업이 자기가 소유권을 있기 때문에 기업이 그다음에 팝니다. 사용권을 팝니다. 그리고 기업이 또 정부에 대신해 가지고 또 이래 가지고 변경도 해주고 이름도 변경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이런 부동산 세금이 없습니다. 없으면 어찌는가?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그 말씀 잘했는데요. 일반적으로 10% 내지 20% 정도 정부에다 집을 바쳐야 됩니다. 정부는 이 집을 가지고 그다음에 군인이든가 안 그러면 그 장애인이든가 이런 걸 또 배정을 시켜요. 요 부분을. 요거를 우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 뭐 많이 건설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매매해가지고 건설되는 건 엄청나게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김정은 비서장이 지금 이 세대 지금 아까 그 계획이 6만 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요번 5차 계획에 올해는 10,000호를 합니다. 그럼 그거는 모든 국가의 재정으로 그걸 하고 그다음에 10,000호를 지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이거는 다 국가에서 하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막 비싸게 팔리고 하지만 이게 아주 소수예요. 요거는 평양하고 신의주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낮은 특구는 실질적으로는 모든 이제는 개인집이 다 개인집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매매권 정권이 다 변했어요. 그 전에 집을 그 집값을 쳐가지고 그다음 다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라진에서 집을 질 때는 어떻게 짓는가? 다 업소가 나와줘요. 그리고 돈줄을 모아요. 그리고 북한의 지금 건설 가격이요.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평방미터에 건설 그게 일반적으로 평양에는 한 1,100원 됩니다. 인민폐로. 라진은 한 1,000원 돼요. 그 건축 가격이. 그러면 인테리어 포함을 안 해가지고 그저 구조만 해가지고 그러면 인테리어가 거기는 얼마 되는가 하면 한 30% 내지 한 40%가 들어가요. 그럼 1,400 한 평방미터 가격이 원가 가격이 1,400원이에요. 그러면 인테리어에 따라 가지고 어떤 데는 그 설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높이 부르고 그 지점에 따라 가지고 뭐 역세권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가격을 많이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점이 뭔가 이거는 법 제도 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 사용권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권은 내가 이 집이 언제까지 내가 허물어지든 간에 이 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내가 그걸 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임시적으로 내가 사용권만 그거 하는 요 보장밖에 법적으로 안 됩니다. 내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승수 사장님께서는 저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우리 동포로 계시면서 한국에서도 생활하시기 때문에 또 북쪽의 나선 특구에서 직접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보충 설명으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우리 정은희 박사가 이미 이야기한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미처 못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이제 이것으로 생략하고 우리 정은희 박사께서 조금 전에 부연 설명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오늘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미처 답변을 못 해드린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희 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없고요. 다만 오늘 그 질문 주신 내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배웠고요. 또 오늘 주신 그 질문 자체가 이제 북한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주신 그런 그 쟁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북한 부동산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희 박사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은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아마 우리 정희 박사는 평양에 최근에 다녀온 적 없지요. 이렇게 직접 북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북을 이렇게 낱낱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마지막으로 김영 회장께 드려서 혹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정식으로 간담회를 마칠까 합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네, 달리 이야기할 건 없고요. 예, 오늘 많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장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성실행해 주신 우리 정은희 박사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남북물리포럼이 주최하는 178회 전문가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애써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 말씀드리며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정은희 박사님 많이 수고했어요. 네, 네. 네.